스루풋 아세이 리비전 1으로서 그동안의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고 자산과 재고 회전율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1이 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2다. 세력적으로 1대2의 싸움이다. 이런 느낌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유죄 추정의 원칙은 아마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일 거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판사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쓴 것이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좀 나름대로 미드, 링컨을 타는 변호사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제가 편집을 해 봤어요. 스루포 분석은 그 만유의 법정처럼 그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최종 목적은 반증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원가 산출 시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표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분석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을 정리한 거고요. 최근에 분석한 기업의 샘플인데 재고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6억 원대가 감소한 샘플이고 전체 재고는 65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제가 유독 그 WCAI 재고 회전율만 따지고 전체 재고 회전율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 이 우리나라 같이 그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원재료 확보는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재료에 대한 그 안심이 돼야 마음이 좀 편하게 그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원재료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재료는 재고 회전율 대상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뽑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WCAI라고 제가 명명한 건데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인 것은 아마 그 다른 전문가들이나 뭐 그런 데서는 나오지 않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인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 그 가공비를 배부한 재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재고 회전율 평가 대상입니다. 제조업의 예를 들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부산물 이런 것이 되겠고요.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가공비가 배부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상제품이라고 묶어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에는 상품을 그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상품이 있죠. 근데 이 상품에도 일부 가공비가 배부되는 회사도 있고 또 아예 안 하는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그 통계 분석의 그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 상품을 WCAI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소개 말씀드리겠어요. 건설업이라고 친다면 이제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이런 게 있겠고 미청구공사라는 게 이제 포괄 제공 성격으로 스루풋에서는
넣고 있습니다. 이 미청구 공사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 매출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성격의 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산업에서는 이제 제조업과 거의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수주산업은 하나 또 계약 자산이 있는 건데 미청구공사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건설업에서의 용지 등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서 재고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쌓인다. 재고자산 명세를 흐름 명세로 공시하기 전까지는 원가회계 손익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과만 알려주는 형태, 크로우즈드 닫힌 사회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이 신뢰는 과정도 오픈하는 열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비유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 재고 관리 흐름은 에, 기초 재고가 있다고 그러면은 원재료 기준으로 한번 샘플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재료 매입액을 쓰고 그 다음에 생산을 위해서 출고한 투입된 그 원재료 출고액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가 손실 환입 뭐 이런 또 폐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 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개정 대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고는 출고계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게 출고계다. 여기에서는 가로 열고는 이제 환입이 되면서 재고가 거꾸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평가 손실 작업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어, 다만 폐기는 인정이 돼요. 재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 제품에 이게 도저히 쓸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기가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개정 대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고계를 내 가지고 기말 재고를 나타내는 방식 이런 흐름 방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그 점검 용역을 한 2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식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은 50% 이상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재무적인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제조업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이 재고 흐름은 여기 다시 한번 표시를 했고, 재고자산 평가 무용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재고자산만큼은 다른 것은 뭐 실현가치다, 실현가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작업의 명분들을 내세우는데 저는 재고자산만큼은 이동평균법 평가로 충분하지 아니한가라고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매출원가 산출 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앞서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이다 라고 저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 밑에 내용들은 그 원재료 같은 게 이게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미착범도 그것을 매출원가 하는데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 미착품에 대해서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요거는 현실적으로 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게 기업마다 다 공시를 해주고 있고 또 분기나 반기에는 생략하는 기업이 있는데 나름대로 신뢰를 쌓는 기업들은
규모가 작더라도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데도 생략하는 기업들은 조금 어,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여기다가 좀 이 공시를 한 기업입니다. 보통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품, 상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모품은 그 비용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품 비로. 근데 일반적으로 소모품도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최근 추세는. 그리고 상품 매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친 거를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성분 내역을 이렇게 MC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나머지 모든 비용들은 운영 비용이라고 operating expense라고 운영 비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데이터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제조 원가를 넌지시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합계액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서 운영 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공비가 나오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그 제조 원가는 원재료 사용량에다가 가공비를 더한 게 제조 원가가 되겠죠. 상품을 취급하는 데는 상품 매입 가격까지 포함을 시켜 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이 포함된 기준일 때 왜 원재료는 사용액이라고 표기하고 상품은 매입액이라고 표현합니까? 표기합니까? 라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 회계는 기초는 좀 아는 편이 난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뭐 전문직으로 해서 전문 아,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은 영국이 이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는 회계는 일반 고등학교에 그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으로 좀 더 그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회계는 기초적인 것은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매출원가를 그 산출하는 그런 이 산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산식이 있고, 원재료 출고액, 그 다음에 원재료 출고액을 그 표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고서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저로서는 제가 능력이 없는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재료는 출고액으로 표기한 수치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렇게 쭉 그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는 왜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에, 상품의 그 변동이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읽고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제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라고 요구하는가? 그리고 왜 공장 중앙 창고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이 중앙창고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립 효과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각지의 물류 창고를 너무 많이 두면은 그 재고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가 도로도 잘 뚫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솔직히 그 미국 같이 광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류 중심 한 군데 창고에서 우리나라는 뭐 사실 하루만이면은 다 배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방에 물류 창고를 이 중창고나 소창고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색을 맞춘다고 면적만 넓고 하지만은 실제 핵심적으로 나가는 품목들은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전문적인 그런 또 판단도 들어가고 일본적인 기본 재고는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잘 나가는 품목들을 매장에 어떻게 그 쇼 윈도잉 할 거냐, 이런 관리들이 또 중요하겠죠. 어쨌든 재고는 이렇게 뚱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그 비주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허리가 날씬해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제가 강조 드리는 거죠. 재고 관리 역사는 오래됩니다. 그러나 현재도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분야이다. 최첨단 기술이다 하는 것을 운운하고 하면서도 이 물류 관리를 통한 그 재고 관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분야라고 이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어, 이 스루폿 분석은 재고 관리를 집중적으로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적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디프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좌측에 사람의 인체에 비유한다면은 영업, 재고, 생산. 그래서 이 재고는 그 재고를 관리하는 조직은 영업과 생산의 어떤 연결고리, 그 다음에 그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로 발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영업을 많이 따져주고 생산도 많이 따져주고 생산은 생산 기술자라고도 얘기해주고 영업 뭐 전문가 이렇게 하지만 재고 담당은 그동안에 우리의 그 사고방식은 창고쟁이라고 얘기해서 주로 못 배운 사람들이 재고 관리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천만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재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전쟁에서도 이제는 현대전은 병창 관리가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2차 대전에 이미 증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 매트릭스 표를 표현해 본 건데요. 일단은 그 순방향 투명회계 가정할 때의 어, 이네 가지 상황, 재고 회전율, 가공비 재고 회전율입니다. 이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매입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추정을 일단 하고 또 상승률이 아니 그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수르풋율이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그 다음에 그 수르풋율이 하락했을 때는 판매 가격이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되죠. 가정이니까.
요것이 순방향일 경우에 네 가지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가 역방향인 경우에 그 분식회계 가정인데, 회전율이 상승했을 때, 이 경우는 이제 저는 그 입증을 하는, 분식회계 입증을 하는 것보다도 반증을 좀 하는 게 목적이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어, 인식을 그 반증을 해 시켜줘야 되고요. 수르픈율이 하락했던 것은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또 이 데이터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회전율이 그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수르픈율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상승했어야 된다. 그래서 요 회전율 하락과 상승, 그 다음에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이렇게 이제 역방향인 경우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는 거죠. 이것을 모두 반증을 통해서 입증을 했을 때 우리는 무죄 투명성이 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반증을 통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유효할 것입니다. 반증의 그 중요성을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표현을 해 본 거예요. 한 네 가지 경우 수를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 충분조건 논리로 재고 회전율 상승하고 수로분율이 하락한 역방인 경우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 그 다음에 반증은 순방향 데이터로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수량의 재고 회전율을 산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 그 증거로서 재고 흐름 데이터 증거,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WCAR로 표준화돼야 된다는 것을 추가 정보로 이 투명성 법정에서 무죄를 변론해야 될 것입니다. 판사가 판단을 하겠지만요. 음, 과연 판사가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법정에서 투명성 법정이란 것은 아무래도 그 별도의 그 전문적인 법정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는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스루픈율이 또 상승했던 요런 또 역방향도 있을 수 있죠. 경우수가. 이 경우도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인데 이 경우도 요거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순방향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회계 가정의 경우수,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상승, 순방향일 경우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입증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판매 가격 상승, 요 경우에는 역방향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투명할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량으로도 한번 회전율을 확인해야 된다. 그 투명성 가정 두 번째로서 회전율은 하락하고 수르픈율도 하락한 경우, 이 경우도 요것도 오타를 제가 내고 있네요. 이 투명 회계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입증은 원재료가가 상승 및 판매 가격 하락, 역방향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 재고 투자라고 그것을 하나의 그 명명을 한다 그러면은 어, 이 인벤토리 그 인베스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은 원가 회계 세계는 소비자 가격을 불필요하게 인상시킨다는 것이 분석을 하면서 터득되는 내용입니다. 그 분석 및 예측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읽히게 됩니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GDP 성장에서 투자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 투자에 재고 투자도 들어간다.
중국은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로 고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왔었다. 이런 경향은 제조업 생산에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자명하다. 원가 세계 코스트 월드는 원자재의 가공비를 더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제품 재고 증가에는 기업이 낭비한 가공비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재고가 증가하면 그 재고를 또 관리하기 위한 부대 비용들이 복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조업의 낭비적인 요소까지 첨가된 가격을 부담하며 구입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유제품의 경우 올해는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흰 우유 가격이 10월 1일부터 출고 가격을 인상시켰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원재료 가격 변동은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면 타당하겠으나 재고 자산의 증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가 패러다임에 의한 판매 예측은 판매 가격 인상은 당연한 듯 산출되지만은 스루풋 패러다임은 원재료 가격 및 기타 부대 비용 인상을 주장하는 것을 부인하고 원가 패러다임 가격 인상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을 해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을 후려치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로 견적을 냈다고 그런다면요. 구매자 입장에서 뭐 너무 후려치면 안 되겠죠. 다 큰 거를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결정할 때도 당신네들 재고가 증가해서 줄었어. 이런 것도 물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역을 구매자의 역량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절한 그 구매 단가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역까지 생각을 재고의 그 증감 영역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재고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견적 가격을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소비자 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라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GDP 성장에서 재고 감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익숙하면 재고 감소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쭉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80년대 고도 성장을 했고 두 자릿수 이상으로 또그이 1990년대 그 IMF도 한번 당했지만은 그 한 그래도 5%대 이상은 쭉 그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2020년대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는 그이 저성장의 그 흐름 속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디프레이션을 먼저 겪었는데 재고 감소는 그 자연스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요다의 지트라고 그렇게 자기네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냈다 하는 점이죠. Just in time. 혹자는 도요다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적기에 그 납품하기 위해서 납품 협력 업체들은 거꾸로 재고가 많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갑질한 거 아니냐라고 반일 감정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요다는 자기네들의 방식을 협력업체까지 무료로 가르치면서 당신네들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가리킨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게 무너졌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가 세계 코스트 월드는 원자재의 가공비를 더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제품 재고 감소에는 기업이 낭비한 가공비까지 제외될 수밖에 없죠. 재고가 감소하면 그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부대 비용들이 복합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를 바라면서 인상된다면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상된다면 수요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은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면 타당하겠으나 재고 자산의 감소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 감소 시 원가 패러다임에 의한 판매 예측은 판매 가격이 낮게 산출이 됩니다. 스루프 패러다임은 반대로 디프레이션을 완화하는 가격 인상을 제시합니다. B2B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납품업체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견적을 제시했을 때 재고가 감소되었다면은 노력을 한 거니까 가격을 깎지 마세요라고 저는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원가 회계의 매출원가 로직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슈퍼 패러다임 예측으로서 목표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일단 목표를 세울 때 한번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샘플은 반기 실적에 의해서 그 연말 매출액을 할 때 요 산식 로직을 한 것은 예측 승수라고 제가 이름을 봤는데 이게 이제 불입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1분기 때는 1 더하기 300%를 합니다. 반기 때는 1 더하기 100%를 하고요. 3분기 때는 25%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결산을 앞두고 그 연말 관점에서 봤을 때 3분기는 25%의 그 변동률이 있을 거고 반기 쪽 6개월 앞으로 가면은 100%의 이 변동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1분기까지 가면은 300%의 변동률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연간과 연간을 따질 때는 연간 변동률을 좀 반영해서 시장 사항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해 가지고 연간 변동률을 좀 예측해 보면은 이 예측을 잘 하면은 미아리 가서 점집을 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일단 세워놓고 그대로 이 해보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나온 게 바람직하죠. 또 틀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율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 매출 원재료 가격이 뭐 변동이 안 됐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변동률을 보는 거고요. 그 매출액에서 그 매출 재료비를 뺀 게 이제 그 스르픈율이니까 스르픈율은 요 자동으로 100에서 빼면은 요런 스르픈율이 이렇게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이 마진을 얼마 보느냐를 보고서 산식을 만들 수 있지만은 스르폿은 매출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꼭 그것만 있겠느냐 예측을 하는데 요 그 매출 재료비의 증감률 단순 두 배를 여기서 그 하지만은 기준은 그거지만은 상황이 보통 계절적 상품이라든지 이번에 추석이지만 추석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일어나는 업종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100%에서 더 플러스를 해서 반영해서 하는 산식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꾸로 계절적 수요 등으로 그 상반기 실적보다는 대부분 하반기에 이 매출액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다면은 스루포트 회계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 매출 재료비를 이때는 100 이하로 예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합리적인 그 알고리즘 그 예측 산식을 만들어서 매출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또 한 네 가지 그 측면, 사분면 매트릭스 표를 만든 건데요. 제가 이런 예측 그 작업을 하면서 느낌 같은 느낌이 오는 게 재고 자산의 증감과 디프레이션과 인플레이션까지 이거는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왜냐, GDP라는 것이 건설 투자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재고 투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조업이 우리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원가 회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감소할 때는 디프레이션이 유발이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 중국이 지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독일도 이제 당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재고가 증가할 때가 대부분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판매가를 높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본이 조금씩 경기가 좀 잘 풀리고 있다고 우리 중국하고 한국은 이제 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일본은 인플레이션 대비를 준비를 할 거다. 여러 가지 금융적인 측면도 지원 사격이 있고 또 기시다는 직원들 급여를 인상시켜 주면은 물가도 인플레 되니까는 기업으로 한테 세금 감면을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해가지고 기시다식의 신자유주의 아니 신자본주의 경제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지금 일본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루프트액의 쪽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매예가는 원가예가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프레이션을 또한 완화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특별 원인이 대부분 제 생각에는 회계를 투명하게 안 하고 분식 회계를 했을 때 이런 경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스루폿은 디프레이션 상황에서는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장치가 있다기보다도 본질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상황일 때는 또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이 본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개별 기업 분석에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론적 개요 내용들은 생략하고 데이터 위주로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기업의 상황을 소개해 드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하게 더 드라이하게 좀 해야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어떻다 원가액의 결손이 어떤데 스루프 회계 결론은 이거고 그것이 재고가 증가해서 그렇고 감소해서 그렇다 핵심적으로 그리고 재고 회전율 소개하고 또 중시하는 개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냐 그런 걸 하고 그래도 참고적으로 주가 작업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연초 대비 얼마 상승했다 인하했다 이런 것까지만 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론적인 측면은 설명하는 시간은 생략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